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계속 있겠습니다. 사회문화적 요인 중에서 이제 의견 선도자, 앞서 그 제안자가 있고 영향력 행사자 똑같겠죠, 그죠? 집단 내부에서 내부 구성원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의견 선도자입니다. 그리고 가족도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중요한 구성 요인입니다. 보통 가족 같은 경우는 뭐 2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혼부부 역시도 남편이 아내의 영향을 받고 아내에게 남편이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위한 소비 제품이 달라지죠, 그죠? 두 부부만 살 때는 필요하지 않았던 제품이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분유, 기저귀, 뭐 아이들 장난감, 아이들 책, 뭐 놀이기구 이런 것들 다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가족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가족 역시도 어떻게 됩니까? 가족의 생활 주기, 패밀리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소비자 행동이 바뀝니다. 앞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부부 둘, 신혼부부일 때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자녀들이 다 출가했을 때, 두 노부부만 남았을 때 다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마케팅 활동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개인적 심리적 요인이겠죠. 개인마다 어떻게 됩니까? 욕구가 다릅니다.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SUV 승용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단형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는 같은 SUV라도 집 같은 좀 직선형의 거친 형태의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르쉐, 카이엔처럼 유선형 형태의, 또는 뭐 BMW의 X 시리즈 같은 제품도 또 선호가 되죠. 이런 것도 다 보실 수 있고, 저 개인적 요인입니다. 라이프스타일, 살아가는 방식, 삶의 방식, mode of living에 따라 다릅니다. 그죠? activity, interest, opinion 이런 거에 따라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파악을 해서 기업은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개성, 퍼스널리티 역시도 어떻게 됩니까? 구매의사 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성을 파악을 하게 되면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해야 될 요인이 개인적, 심리적 요인도 역시 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심리적 요인 중에서 욕구, 동기, 지각, 감정, 태도, 학습 이런 것들은 이제 정보 처리 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 행동론 수강 때 다른 교수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 마케팅 원론 시간 여기까지 다 다루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상황적 요인입니다. 구매 상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소비자의 구매 행위는 구매 시점의 여러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식사에 대한 패턴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나는 한식을 좋아해. 국물도 있고 국도 있고 여러 가지 반찬이 있는 한식, 한정식을 꼭 먹는 사람이다. 그게 자신의 욕구고 자신의 소비 행태라면 항상 똑같이 한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갑자기 항공기 예약을 했습니다. 시간이 쫓겨서 겨우 어렵게 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 탑승 시간까지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이에요. 한식을 먹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고픔의 욕구를 느꼈다면 가까운 인스턴트 식품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 상황에 따라서도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즉 구매 목적이냐, 구매 시점의 주변 환경, 판매 촉진물, 쇼핑을 위해서 주어진 상황의 길이에 따라서도 소비자의 구매 행동은 달라집니다. 좀 예를 들어보면 판매 촉진물 뭡니까? 판촉물. 예를 들어서 제가 CU에 커피를 사러 왔습니다. 카페라떼를 구입을 하고 싶어요. 카페라떼 1,700원, 1,800원 붙어 있습니다. 근데 동료와 같이 각각 사게 되면 1,700원짜리 2개 사면 3,400원 아닙니까? 근데 옆에 봤더니 칸타타가 2풀1을 해요. 2개를 사면
한 개를 더 줍니다. 가격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평소에 카페라떼를 특정 브랜드의 카페라떼를 구입을 하더라도 판촉에 따라서 판매 촉진물에 따라서 구매 행동이 바뀔 수 있겠죠. 소비자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마케팅 노력을 위해서 구매 행태가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매 시점의 주변 환경이라든지 구매 목적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백화점 한번 가보셨습니까? 백화점 가면 백화점 매장 내에서 창이 없습니다. 창이 없습니다. 창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시간의 변화를 전혀 못 느끼게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에 의해서 이게 1시간이 지났네, 오후가 됐네, 저녁 시간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백화점에 들어가면 그 밝은 조명에 의해서, 화려한 조명에 의해서 소비자는 시간을 지각을 못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면 심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충동 구매를 하지 않으려면 백화점 가기 전에 항상 배를 부르게 음식을 든든하게 먹고 가서 알뜰 구매를 하시면 구매 시점 주변 환경에 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물품을 적게 되면 절대 충동 구매를 하지 않겠죠. 그렇게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 보면 1층 매장부터 2층, 3층, 4층, 5층 층별로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제품을 팝니다만 아주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짜져 있습니다. 1층 매장에서 취급하는 제품, 2층 매장에서 취급하는 제품, 객단가가 다르죠. 그죠? 객단가가 다르고 거기에 맞게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층별 매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역시 상황적 요인을 분석을 했던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 앞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구매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 자, 소비자 욕구의 출발이죠. 문제인식. 문제인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문제를 인식했다. 어떤 문제를 인식합니까? 자, 소비자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상태와 현 상태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게 문제인식입니다. 차이를 느끼는 게 문제인식입니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밥을 안 먹으면 어떤 문제를 인식합니까? 배고픔을 인식하죠. 진짜 배고프다. 자, 밥 넘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쓰던 노트북, 이 노트북은 제 노트북이 아닙니다만 제가 쓰던 노트북은 2003년도에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350만 원을 줬습니다. 350만 원을 주고 샀던 IBM의 싱크패드입니다. 싱크패드 노트북을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물론 잘 돌아갑니다만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파워포인트 디스플레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걸 쓸 때 예를 들어서 인터넷 환경이나 또는 각종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능이 뒷받침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빵빵한 노트북, 내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은 17년 된 오래된 노트북, 여기에 대해서 내가 참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문제인식입니다. 즉 뭡니까? 17년 된 노트북을 접고 새로운 최신형 노트북을 구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문제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적인 상태와 현실 상태 간의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해야만 내가 편한 겁니다. 심리적으로. 내가 편하기 위해서, 즉 구매를 하기 위해서, 구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느냐면 당장 어떻게 됩니까? 17년 동안 제가 노트북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새로운 제품에 대한 노트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어떤 제품이 어떤 제조회사의 어떤 제품이 최신이고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보 탐색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TV 광고 또는 가전제품 판매점 아니면 인터넷의 지식 검색 이런 걸 통해서 하겠죠. 그죠? 정보를 탐색을 합니다.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어요. 100% 완벽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그만큼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탐색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정보 탐색을 효율적으로 하겠죠. 그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제품 몇 가지를 중심으로 정보 탐색.
아니면 메이커 제품, 아니면 조립 제품 몇 가지를 수집한 다음에 각각의 제품 유형별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중요시하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야, 이 제품은 성능은 진짜 빵빵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 이 제품은 가격은 싸고 성능은 좋은데 중소기업 제품이라서 얘에서 문제가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등등의 평가를 하겠죠. 그죠? 평가를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선택은 자신이 중요시하는 중요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가격이, 나는 가격 별 중요하지 않아. 메이커 중요해. 뭐든지 메이커, 뭐 유명 제품이 제일 좋아 이러면 가격 무시하고 뭡니까? 유명 브랜드 중심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유명 브랜드를 갈 것이고, 그걸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겠죠. 그죠? 구매를 하고, 구매 후에, 야, 역시 내가 구입한 내 선택이 옳았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을 할 것이고, 아, 내가 참 정말 후회를 했다 이러면 불만족을 할 것이고, 불만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을 할 것이고, 좀 부정적인 정보를 생성을 해서 그것을 전파를 할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구매 후 평가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는 구매 의사 결정을 합니다. 이 각각의 과정에서 기업의 마케터들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 각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을 우리가 연구를 합니다. 물론 이 역시도 소비자 행동론에 대해서 수업을 듣게 되시면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인식, 정보 탐색, 대안평가, 선택 및 구매 행동, 구매 후 평가 과정, 이것이 구매 의사 결정 과정입니다. 자, 문제인식 유발령 광고도 있죠. 아직도 그런 컴퓨터를 쓰고 계십니까? 이제는 바꿔야 될 때입니다. 또는 뭐 요즘 보면 TV에 텔레비전 새로운 제품들 많이 나오죠, 그죠? LG와 삼성이 지금 화질 경쟁으로 비교 광고도 합니다, 그죠? 자,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정보 탐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소비자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들, 마케팅 노력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바뀝니다. 요런 같은 경우도 왜 트롬 가전 세탁기 같은 경우도 무소음, 무진동, 뭐 심지어는 세탁 후에 바로 열 처리해서 말려준다는 이런 광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탁기, 통돌이 세탁기일 경우에 드럼 세탁기에 대한 욕구, 즉 문제인식이 일어나죠. 그죠? 뭐 그냥 그 광고를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통돌이 세탁기에 그냥 예전처럼 손빨래보다는 세탁기 빨래가 좋으니까 빨래해가지고 늘고 할 건데, 이제는 드럼 시대라는 이런 광고를 하게 되면 소비자가 문제인식을 당장 유발을 하죠. 그죠? 아, 내가 세탁기를 하나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문제인식 유발용 광고일 것이고, 뭐 이렇게 됩니다. 이런 과정 설명을 마치고 다음 슬라이드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까지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과정, 즉 소비자 행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기업이 마케팅 활동을 할 때 출발하는 부분이죠, 그죠?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전략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자로 STP라고 그러죠. 즉 마케팅 원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STP, 포피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STP라는 것은 전체의 시장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뭐 국내 시장, 해외 시장 뭐 등등 시장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마켓이라는 이 시장을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면 앞서 언급했던 뭐 인구 통계적인 특징 또는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시장을 나눌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남성복입니다. 이 남성복을 여성들이 입지 않지 않겠습니까? 즉 남자 시장, 여자 시장 같은 옷이라더라도 남녀가 구분이 되고, 그죠?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 양복, 서양 양복 입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면 스키복 같은 경우도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시장이겠죠. 즉 시장을 나누는 겁니다. 인구 통계적 특징 가지고 연령대별로, 성별로, 뭐 지역별로 시장을 나눈다. 이것이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 세분화된 시장에서 우리가 마케팅 노력을 집중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표적 시장 선정입니다. 타겟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S, 타겟팅 T. 자, 표적 시장인 타겟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위치, 위상을 정립을 한다. 이게 포지셔닝에서 STP 활동이라고 합니다. STP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포피 믹스를 결정을 하겠죠. 자, 그래서 STP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세분화와 위상 정립이라는 이야기인데, 시장의 의미입니다. 먼저, 시장이라는 것은 상품이 필요하고 그 상품을 구매할 뜻이 있고 구매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기업의 집단을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그리고 뭐 1톤 트럭, 2톤 트럭, 5톤 트럭, 그 다음에 덤프 트럭, 트레일러 뭐 등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가 존재하죠. 버스도 있고, 그죠? 성압이 있고, 그 다음에 대형 45인승 대형 버스가 있고, 시장마다 어떻게 됩니까? 원하는 소비자의 계층이 다르죠. 그죠? 욕구가 다르고, 뭐 이렇듯이 시장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업을 처음 시작할 때 만든 게 뭡니까? 포니 승용차. 소형차였죠. 그죠? 소형차로 출발을 했습니다. 왜? 기술력 가지고 할 수 있는 차가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폰이라는 소형 승용차로 처음 진입을 한 겁니다. 자동차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다양한 겁니다.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제약으로 인해서 표적 시장, 타겟으로 결정한 것은 국산 소형차 시장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폰입니다. 포니를 발판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시장으로 확장을 해갔죠. 그죠? 포니, 엑셀, 스텔라, 소나타, 뭐 그랜저, 에쿠스, 심지어는 이제 고급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서 제네시스, 그죠? 그 다음에 SUV 쪽으로 산타페 뭐 이런 것들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시장 세분화가 우리가 세분화하는 게 원래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세분화된 시장을 우리 기업의 기준에서 시장을 나눠서 보자. 이것이 시장 세분화입니다. 자, 어린이용 자동차 의자 생산 기업의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용 의자를 필요로 하며 이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의 집단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어린이용 의자가 다른 게 아니라 자동차용 보호장구 이야기입니다. 보호장구가 일반 승용차에 유아들이 안전벨트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누가 필요합니까? 어린애가 있는 자동차 소유자가 필요하겠죠. 그게 시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자녀들이 전부 대학생이고 이럴 경우에 굳이 유아용 자동차용 보호장구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시장 세분 앞서 뭐 이야기했다시피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전체 시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동질적인 소비자 집단으로 나눈 과정이 시장 세분화입니다.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자동차 말고도 많죠. 그죠? 레저용품, 뭐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겨울 스포츠, 스키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 보드를 즐기는 사람도 다릅니다. 그죠?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릅니다. 시장이 다른 거예요. 자, 시장의 결과, 세분 시장의 세분화의 결과는 마켓 세그먼트입니다. 즉, 세분 시장이 되겠죠.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나누느냐? 뭐 기준이 있습니다. 세분 시장과 세분 시장 간에는 일질적이거든요. 똑같으면 안 돼요. 그럼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분 시장 내부적으로는 최대한 동질적인 기호를 가진 소비자 집단으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축구를 좋아하는 집단과 야구를 좋아하는 집단 구분이 되죠. 그죠? 이제 표적으로 이 집단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마케팅을 해야지, 축구, 야구를 어정쩡하게 구분해서 뭐 마케팅을 해서는 의미가 없죠. 우리가 예를 들면 축구용품 광고는 어디에 해야 됩니까? 축구 매거진에 해야 될 것이고, 야구용품 광고는 어디에 합니까? 야구 매거진 쪽으로 해야 될 것이고. 뭐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전에 현대자동차가 이제 대형 세단을 출시를 했습니다. 에쿠스라는 브랜드로. 에쿠스 구입을 뭐 아무나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고가였어요. 그러니까 에쿠스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현대자동차가 무료로 매달 월간지를 나눠줬습니다. 잡지 이름이 에쿠스였습니다. 즉 에쿠스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매달 집주소로 에쿠스라는 잡지를 보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쿠스라는 잡지 속에 어떤 광고가 실려 있겠습니까? 싼 제품 광고는 없었죠, 그죠? 명품 제품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뭐 화장품 업계라든지 아니면 액세서리 쪽에 또는 시계들, 뭐 롤렉스 뭐 이런 제품들의 광고가 주를 이뤘습니다. 물론 에쿠스라는 이름으로 잡지를 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참 고급 이미지의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잡지까지 출간하려고 무료로 배포를 했습니다만은 그 광고가 어떻게 됩니까? 돈 있는 사람, 즉 대형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본다고 가정했을 때 광고가 실리는 게 달라졌죠. 뭐 이런 것들도 시장 세분화의 뭐 결과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장 세분화를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뭐 크게 네 가지 이점입니다. 첫 번째, 시장 기회의 탐색이 가능하다. 두 번째, 효율적인 마케팅 믹스로 소비자 욕구를 정확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 세 번째,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사와 경쟁사의 강점 약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시장의 요건은 뭐 세 가지입니다. 측정 가능성, 그 다음에 접근 가능성, 그 다음에 substantiality, 규모의 경제성,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됩니다. 규모가 돼야만이 세분 시장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세분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그 시장에 차별적인 마케팅을 할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세분 시장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시장 세분화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지리적 변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프랜차이즈 치킨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동별로 점포 하나죠, 그죠? 배달 시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지리적 변수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대연동에 뭐 교촌치킨, 그 다음에 뭐 중구, 이거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주 지역, 도시 크기, 기후, 인구 밀도 뭐 이런 것들이 시장 세분화의 기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촌에서 프랜차이즈 내줄 때도 동별로 한 개씩만 내주는 것들, 이것도 시장 세분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인구 통계적 기준, 나이, 성별, 소득, 직업, 학력, 종교, 가족수, 가족 수명 주기, 인종,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됩니까? 시장 세분화의 기준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앞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양복 입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남자? 성별은 남자?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뭐 물론 뭐 농촌 농민들도 뭐 소득이 저소득도 양복 입을 수 있지만 양복을 몇 벌씩 입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직업, 예를 들어서 이제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는 양복이 근무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블루 칼라 같은 경우 양복 잘 안 입잖아요, 경상복으로. 뭐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겠고. 자, 그렇게 이제 인구 통계적 기준에 따라서 시장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파크랜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성복입니다. 남자 옷이에요. 그리고 좀 가격대가 좀 싸요, 그죠? 상대적으로 고가가 아닙니다. 마에스트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급 브랜드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나이, 성별, 뭐 직업, 이거는 같지만 마에스트로하고 어디가 달라집니까? 소득 기준도 좀 달라지겠죠, 그죠? 상대적으로 파크랜드 같은 경우 브랜드 좀 저가 제품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등산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노스페이스하고 콜핑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콜핑이라는 등산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가입니다. 근데 이제 코롱이나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노스헤드, 뭐 노스페이스 이런 건 좀 비싸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등산복 같은 경우 어떻게 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파크랜드와 완전히 다르죠, 그죠? 레저용 옷입니다. 평상복처럼 입지만은 특수 목적용입니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자, 심리 분석적 기준인 사회계층, 라이프스타일, 개성 역시도 세분화의 기준 변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동 분석적 기준인 추구 편입, 사용량, 제품에 대한 태도, 상품 구매 준비 단계, 시용기의 애호도 등도 세분화의 기준 변수로 사용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뭐 기준 변수나 특징을 가지고 시장을 나누게 되면 마케팅 노력을 집중해서 투입할 수 있는 시장을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한 시장, 이게 표적 시장입니다. 원어로는 타겟입니다. 타겟. 우리의 타겟. 목표 시장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즉 마케터가 자신의 마케팅 노력을 특별히 기울이는 고객 집단, 사람 기업 집단을 표적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표적 시장은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표적 시장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두세 개의 세분 시장 또는 단 하나의 세분 시장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표적 시장을 선정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뭐 시장을 구분하는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마케팅을 하겠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초창기의 자동차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헨리 포드가 T 모델을 출시했을 때 집단 간의 차이 무시하고 그냥 검은색 페인트 하나로 모델 T 하나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때는 쉽게 말하면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 간의 차이 무시하고 그냥 제품을 내놨죠. 근데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차 같은 경우 몇 종류가 됩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엔진 100이란 기준으로 경차, 소형차, 준중형, 중형, 대형, 그죠? 그 다음에 고급형, 럭셔리. 뭐 벤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1억대가 넘습니다. 포르쉐 스포츠 자동차죠. 다릅니다, 그죠? SUV 있죠, 그죠? 그리고 허머, 뭐 군용을 민수용을 전용했던 그런 차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표적 시장별로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경주에 가면 경주 향토 제품인 황남빵 있죠. 황남빵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나이, 성별, 소득 뭐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냥 황남빵 모델 하나밖에 없습니다. 빵 똑같습니다. 단일 제품을 생산합니다. 황남빵. 한편 파리바게트 한번 가볼까요? 같은 뭐 제빵이지만 파리바게트 같은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파리바게트 안에 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다양한 소비자층의 욕구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케이크부터 시작해서 없는 것이 만들어서 팔죠. 그죠? 생일 케이크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튀김류, 꽈배기류부터 시작해서 찐빵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속으로, 그다음에 생크림 케이크 등등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두세 개의 세분 시장. 앞서 좀 전에 또 예를 들었습니다만 현대자동차가 처음 승용차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 포니 소형차 한 대로 가졌습니다. 소형차 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즉 뭡니까? 표적 시장에서 이제 표적 시장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분 시장별로 마케팅 전략 선정 기준을 내야 되겠죠. 즉 기업의 목표와 이미지, 기업의 자원, 제품의 동일성, 제품 수명 주기, 시장의 동일성, 경제기업의 마케팅 전략, 경제기업의 수에 따라서 어떻게 아까 이야기한 전체 시장을 표적 시장으로 선정할 것인가, 아니면 두세 개를 표적 시장으로 선정할 것인가, 아니면 단일 시장을 표적 시장으로 선정할 것인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기업의 자원이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의 자산이 상당히 많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영역에서 손 안 대는 데가 없죠.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 분사되기 전에 자녀들에게 상속되기 전에 봅시다. 제일제당 역시 삼성이죠. 그죠? 제일제당도 삼성입니다. CJ그룹, 그 다음에 한솔미디어 삼성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자동차도 옛날에 삼성 자동차가 있었지만 거의 대기업이다 보니까 문어발식으로 손 안 대는 데가 없었습니다. LG 마찬가지죠. 그죠? LG도 그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업이 자원이 많으면 여러 가지 세분 시장 중에서 표적 시장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의 하청 기업으로서 자동차 시트만 만든다든지, 또는 자동차 핸들만 만든다든지, 또는 브레이크 패드만 만든다든지, 이렇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 규모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품의 동질성, 수명주기, 시장의 동질성 영향을 미치죠. 그죠? 경쟁 기업의 마케팅 전략도 단순히 영향을 미치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시장이 어느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표적시장 선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분시장 평가를 합니다. 규모의 성장성, 구조적 매력성, 기업의 목표와 자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세분시장을 평가를 하고, 세분시장을 선정을 했다면, 즉 세분시장의 표적시장을 선정을 했다면 그 표적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브랜드가, 우리 제품이 어떤 위상을 심어줘야 되느냐, 이게 이제 위상 경쟁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파크랜드 같은 경우는 중저가입니다. 등산복 시장에서 중저가 제품인 콜핑, 등산복 시장에서 고급 이미지인 코롱, 다르죠.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보면 여성용 핸드백, 루이비통이 있습니다. 구찌가 있어요. 프라다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 시장을 찾고 있죠. 하지만 중저가 모델의 제품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시장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표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 기업의 역량과 자산과 기술력과 광고력에 따라서 어떤 이미지로 갈 것인가. 싼 이미지로 갈 수도 있고, 저렴한 이미지로 갈 수도 있고, 고급 이미지로 갈 수도 있고, 가격 대비 탁월한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갈 수도 있고, 뭐 이게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게 이제 위상적 리뷰예요. 이게 포지셔닝 활동입니다. 기업의 이제 마케팅 노력인, 특히 이제 뭐 광고나 촉진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명품이라고 그러면서, 그죠? 안 팔리면 세일하고 50% 할인하고 이러면 명품 이미지를 절대 가질 수가 없겠죠. 그죠? 가격 전략도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세일 브랜드, 절대 우리는 세일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도 위상적 리뷰, 포지셔닝 활동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포지셔닝의 기준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제품 속성을 가지고 포지셔닝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고급 제품, 우리는 저가 제품, 우리는 중저가 제품, 우리는 합리적 제품, 우리는 특수한 기능이 있어, 우리는 탁월한 품질이 있어, 우리는 싹박한 스타일 가지고 있어, 우리는 고성능이야. 뭐 이런 것들 다르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뭐 성능, 안전성, 볼보 자동차 하면 안전이 최고잖아요. 그죠? 물론 뭐 벤츠도 안전하다 하지만 벤츠도 안전한 차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볼보라는 자동차가 안전 컨셉을 먼저 가지고 있죠. 자, 미국 차 느낌이 어떻습니까? 기름 많이 먹는 차. 한편 일본 차는 소형차로서 상당히 그 연료 효율이 높은 차, 싼 차, 이런 이미지로 미국 시장에 들어갔죠. 이게 이제 포지셔닝 이미지입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싼 차로 갔습니다. 미국에 수출할 때 폰이 어떤 뭐 이미지였냐면, 현대자동차 폰이가 70년대에 그 당시에 미국 중산층 부부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자녀에게 졸업 선물로 주는 차가 현대자동차 폰이었습니다. 상당히 싼 차였죠. 그랬던 현대자동차가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금의 이미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 고급 브랜드, 예를 들면 도요타 자동차의 렉서스의 위상에 걸맞는 브랜드로 포지셔닝하기 위해서 제네시스라는 창세기라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달고 현대자동차라는 이름을 지금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제네시스 G80, 제네시스 G90 뭐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죠. 왜? 현대자동차는 이미지가 제네시스의 브랜드를 띄우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의 편익, 제품의 용도, 경쟁제품, 주사용 고객 등등의 관점에서 포지셔닝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포지셔닝은 뭐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끊임없는 전략적인 지침을 가지고 그 노력을 해야만이 달성할 수 있습니다.